오늘 내용은 자료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성의 단위에서 보면은 비트라는 말이 나와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진부호.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 바이너리 디지트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진부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0이냐 1이냐, 불이 켜졌느냐 꺼졌느냐, 뭐 이런 거. 아주 단순해요.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부호다라는 거죠. 자, 비트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써요. 비트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쓰고요. 바이트는 대문자를 씁니다. 바이트는 8비트를 바이트라 그래요. 8개. 01, 01, 01 이런 식으로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8개씩 묶어서 표현하기가 좀 버거워요.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개씩 끊었습니다. 4개씩. 그게 니블이에요. 니블. 4개씩 끊어서 설명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4자리가 모여서 16진수 한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0000 그럼 16진수로 0 이렇게 되는 거고 0000. 그 다음에 이진수로 1111 그러면 니블로 16진수로는 F 10진수로 15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으니까는 8가지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거는 2의 8승 256까지가 나온다. 0부터 255까지 표현된다. 자, 그런 한 글자를 바이트라 그래요. 한 글자를 A냐 3이냐 이런 숫자 글자를 바이트라고 하고, 우리말 기억이나 뭐 그 다음에 한자 전화기 모양 그림 이런 거는 2바이트로 구성한다. 2바이트 1바이트 갖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 글자는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비트씩 묶어가지고 15비트, 그 다음에 우리말이라는 기호를 붙여주는 거하고 해서 16비트, 2바이트로 표현한다. 워드는 4바이트, 4글자를 풀워드라고 부르고 그 반을 2바이트, 하프워드, 2배를 더블워드. 그러니까 4바이트면 48에 32비트 방식이라는 거죠. 더블워드는 88이 64비트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필드,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다.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고, 필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하세요, 이름 입력하세요, 뭐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필드라 그래. 항목, 우리말로 항목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아이템이라고도 부른다. 아이템. 그런 필드가 모여서 한 레코드가 형성된다. 레코드. 즉 우리가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이 쭉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력할 때는 낱개별로 입력을 하지만은 그것이 네이버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한 줄로 들어가요. 한 줄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른다. 그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된다. 파일은 다른 말로 리스트, LIST, 리스트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하나의 레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개를 설정할 때는 블럭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블럭. 그래서 5개를 또는 10개를, 100개를, 1000개를 블럭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블럭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된다. 레코드를 우리는 논리적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블럭을 물리적 레코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장에서 집을 질 때 보면은 인부들이 벽돌을 이렇게 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인부가 벽돌 지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그 블럭, 그거를 블럭이라 그래요. 근데 인부가 이제 위에 공사장에서 벽돌로 집을 쌓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한 장 한 장 쌓지 않습니까? 그건 레코드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이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기 서부중학교 학생들 신상기록 파일, 중부고등학교 선생님들 신상기록 파일 서로 다르죠? 이런 거 다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중부중학교 학생들 신상기록 파일, 중부중학교 학생들 성적기록 파일, 중부중학교 선생님들 신상기록 파일, 뭐 급여 현황 파일 이렇게 하나의 연관성 있는 것에 모여있는 파일들을 묶어놓은 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구성 단위가 큰 거죠. 그렇죠.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중부중학교하고 서부중학교하고 웬걸 같은 재단이네. 그러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학교란 말이에요. 재단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로 형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뭐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조선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 그 왕조실록을 컴퓨터에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 검색하셔서 저도 궁금해갖고 이정민을 검색해봤어요. 이정민 장군도 나오고 이정민 누구도 나오고 대장금도 검색해봤어요. 서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실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 컴퓨터 파일로 돼 있지 않으니까는 그거를 한자를 읽어서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으니까 한자로도 돼 있고 우리말로도 돼 있고 풀어서 설명도 해놨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비트나 바이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요. 코드를 만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진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0이냐 1이냐를 비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진법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진화 10진 코드라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를 가지고 10진수를 표현하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얘때는 6비트로 구성했어요. 6비트. 6비트면 2의 6승 64.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파벳이 몇 개예요? 대소문자 합치면 52개잖아요. 26. 숫자가 몇 개죠? 0에서 9까지 10개죠. 그럼 62개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쉼표 느낌표 64개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소문자 빼고 대문자만 쓰자. 그러면 대문자 26개하고 숫자 10개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열고 닫고 느낌표 뭐 이런 거 다 해도 괜찮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불편하죠. 소문자는 쓰지 마. 언제까지 계속 쓰지 마. 아이 그래도 불편하잖아. 소문자 쓰면 안 되니? 그럼 만들자. 코드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그 BCD 코드를 확장한 이 BCDIC라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확장 BCD 코드죠. 얘는 8비트로 만들었어요. 7비트로 만들어도 되는데 7비트면 128이요. 128 그렇죠? 그러면 대소문자 52개하고 숫자 10개 62개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집어넣어도 128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를 거를 대비해서 왕창 하나를 늘려서 256, 2의 8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는 이 EBCDIC 코드를 써요. 문제가 생겼어요. 인데 통신을 하게 생겼어요. 통신. 여러분 통신 해보셨잖아요. 인터넷 해보셨지 않습니까? 인터넷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인터넷 들어올 때 통신이 먼저 들어왔고 일반 PC 통신 들어왔고 인터넷 들어왔는데 그때 인터넷은 참을인자 썼어요. 그 인터넷이 사실 영어인데
참을인자라고 표현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느렸었어요. 그땐 전화선을 이용하다 보니까는 전화선은 혼선, 잡음, 옆집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막 엉뚱하게, 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잘 안 들려요. 직직거리고 오류도 발생하고, 또 하나 문제는 통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이 발생해요. 3분 한 통화에 50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3분 한 통화에. 지금은 3분, 2분이에요? 3분이에요? 100원인가 그랬죠? 한도수가. 일반 전화 걸 때. 예. 여기 핸드폰을 쓰니까 전화기를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잘 몰라요. 근데 3분에 50원이면 30분에 500원이고 1시간에 1000원이에요. 하루에 인터넷을 1시간 하면은 하루에 1000원 비용이 나가요. 그렇게 한 달이면 3만원이에요. 하루에 1시간만 해요? 10시간도 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0만원이에요. 통신 비용이. 그러면 안 되겠다. 이 8개 비트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면은 실제 7개 비트만 있어도 되는데 8개 비트로 보내면 8분의 1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금이. 그래서 그러면 7개로 줄이자. 7개만에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7개로 줄이자. 그러면 EBCDIC 코드를 7개 비트로 바꾸려는 변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겠죠. 변환 프로그램은 빠르죠. 왜? 슈퍼컴퓨터니까. 휙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통신으로 쫙 보내면 저쪽에 통신에 도착하면 7비트로 도착하니까 그걸 다시 8비트로 변환시키는 것도 할 거 아닙니까? 또 슈퍼컴퓨터가 샥 변환시켜서 집어넣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통신 비용 때문에 7개 비트를 쓰자. 그래서 ASCII라는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ASCII 코드는 미국에서 만든 정보통신용 표준 코드예요. 미국에서 만든 정보통신용 표준 코드. 그리고 이때 뭐가 나왔냐면 PC가 등장했어요. 이때 PC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PC도 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만들 때, 도스를 만들 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코드를 뭐로 만들까 했는데 슈퍼컴퓨터처럼 EBCDIC 코드를 쓰면은 얘도 또 변환시켜야 되는데 PC는 변환 프로그램 처리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PC는 처음부터 ASCII 코드라는 걸 쓰자. 이걸 ASCII라고 읽어야 그냥 콩글리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ASCII라는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 그리고 PC의 표준 코드로 지정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쓰죠. 지금도 이렇게 쓰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우리말은 7비트 갖고는 안 돼요. 우리말은 7비트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은 8비트로 늘려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하는 페리티 비트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페리티 비트. 이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를 써요. 확장 8비트를 쓰는데 우리는 확장 ASCII 코드 8비트로 만들어주고 거기다 페리티를 붙이니까 9비트가 되는 셈이에요. 우리나라 환경은 좀 달라요. 우리말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ASCII 코드는 7비트로 돼 있다.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아까 페리티 체크 비트라는 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홍길동 씨한테 이 돈을 100만 원을 보내세요 라고 보내는데 100만 원인지 똥을뱅이 하나 붙어서 1000만 원인지 오류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페리티 체크 비트가 된 거예요. 페리티 체크 비트는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게끔 하도록 만드는 방법, 홀수가 되게끔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통신을 할 때 짝수 비트를 쓰겠다, 짝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0100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의 개수가 지금 짝수잖아요. 1의 개수가 2개니까 짝수개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0을 붙여야 돼요. 0을 붙여야
전체가 짝수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을 해요. 짝수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만약에 홀수 페리티를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의 개수가 2개니까는 1을 붙여야 홀수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뒤에 컴마는 빼고 이렇게 보내면 저쪽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뭐가 돼요? 1의 개수가 홀수계를 내가 지정했는데, 홀수를 지정했는데 웬걸? 짝수가 됐잖아요. 그럼 에러가 난 거죠? 그럼 얘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어.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1의 개수가 홀수계 맞잖아요. 2개가 틀렸잖아요. 2개가. 2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원본인데 얘는 오류가 난 거죠. 그렇죠?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얘도 오류가 발생했죠?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2개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죠.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맞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오케이 하고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도 하지만 세로로도 해요. 가로 세로로 하면 잡아내기는 해요. 근데 에러가 나면 보내줘야죠. 다시 받아야죠. 물건을 보내는데 잘못 왔대. 그럼 택배로 다시 보내서 새 물건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해밍 코드가 나왔어요. 해밍 코드는 뭐냐면 지가 알아서 고쳐. 자기가 알아서 고치게끔 만드는 게 해밍 코드인데, 해밍 코드는 아까 7개 보낼 때 하나가 들어갔죠? 8개 보낼 때 하나가 들어가거나 7개 보낼 때 하나가 들어가는데, 해밍 코드는 3개 보낼 때 4개 붙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얘는 7개 보낼 때 하나를 붙이잖아요. 페리티를. 근데 해밍은 3개 보낼 때 4개가 붙어요. 그럼 6개 보내면 8개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거꾸로 했나? 4개 가는데 3개 붙고 8개 보내는데 6개 붙고. 하여튼 무진장 붙어요.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근데 왔다 갔다는 안 해도 되지. 근데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페리티 체크는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하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거고요. 해밍 코드는 에러가 발생을 했으면 교정도 가능한 코드다 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안 나와요. 나머지 CRC라든지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사실은 이 페리트를 많이 해요. 우리도 특히 계좌번호 같은 거 보내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친구한테. 그러면 상대편이 그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불러주죠. 야, 네가 불러준 계좌번호 이렇게 맞지? 그러면 맞았어. 이렇게. 그걸 에코 체크라 그래요. 메아리 반향 체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런 에코 체크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1, 2, 3, 4 그러면 저쪽에서 1, 2, 3, 4 하고 보내고 받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시간이 더블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보내고 말면 좋은데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된다? 에러를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페리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페리티가 귀찮아지다 보니까는 해밍을 쓰다 보고, 그 해밍을 쓰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불편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코드는 에러를 검출하는 코드고요.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EBCDIC 코드를 쓸 거냐, 뭐 BCD 코드, BCD는 지금 안 씁니다. EBCDIC 코드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거지. 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컴퓨터는요, 청계천 세운상가. 지금 프로젝트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제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다시 세운 프로젝트. 세운상가를 없애기로 했다가 그거를 다시 젊은 기술력들하고 기존에 계셨던 노하우들을 섞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운
제목도 재밌잖아요. 세운이라는 게 뭐 빌딩 한다는 그런 빌드라는 의미도 있고 본래 거기 이름이 세운상가였으니까 다시 세운이라고 하는데 세운상가를 통해서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한글을 만들었어요. 영문 도스가 들어왔는데 우리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운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신을 통해서 보급이 된 거예요. 근데 KS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KS 표준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제 국가가 만들기를 엉뚱한 걸 만들었어요. 세운 코드는 조합형입니다. 조합형. 근데 국가가 만든 KS는 완성형인 거예요. 완성형, 조합형 차이 아세요? 자, 조합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글자 있죠? 이런 글자 있죠? 이런 글자는 있어요? 이런 글자 있어요? 이런 글자? 칼국수 할 때 이 글자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있죠. 물이 맑다, 꼬꼬댁 닭, 이거는 삭, 동물 삭. 그러면 이런 글자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조합하고 있잖아요. 컨비네이션. 이렇게 만들어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없는 글자를 뭐하러 만들어? 있는 거나 쓰지.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된 것만 써라 이거야. 굳이 되지도 않는 글자를 왜 쓰냐 이거지. 그러면 되지도 않지만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지. 이런 글자는 있다 없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없는 글자는 입력 자체가 안 되니까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 다시 조합형 한글 코드를 KS로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확장 완성형이라는 걸 써요. 확장 완성형. 지금 우리가 쓰는 게 확장 완성형이에요. 조합형 완성형이 다 들어가는 거. 처음에는 세운상가에서 조합형을 만들어서 쓰다가 국가가 KS 완성형을 만들었고 훗날 다시 KS 조합형이 만들어졌고 이 완성형을 다시 확장식으로 만들어서 확장 완성형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KSX1001 뭐 KSX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섞은 게 확장형이에요. 확장형. 그 다음에 KSX1005 1005-1번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 자,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어는 이렇게 들어가요. 두 글자씩 들어가잖아요. 두 글자씩. 영어 두 글자가 우리말 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고요. 한글 한자 특수기호들 있잖아. 전화기 모양 하트 이건 두 글자.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유니코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2000년에 만든 코드입니다. 유니버셜 코드라는 거죠. 유니버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하자. 그리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입력한 거를 인터넷 띄우면 중국 사람도 일본말이 나오게 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영문 윈도우상에서도 일본말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예전에는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도록 하자. 그거를 읽지 못일지는 그 사람 판단이고 보여는 줘야 될 거 아니냐. 몽골 글자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말 윈도우에서 떠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우리말, 숫자, 외국어 다 2바이트예요. 다 2바이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알파벳이 몇 개예요? 우리말 알파벳? 영어는 대소문자 52개잖아요. 26. 우리나라 말은 알파벳이 몇 개예요? 현재 통용하고 있는 알파벳이 33개.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니은,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19개 하고 아여, 어여, 오요 10개 하고 에, 왜, 이건가? 그 글자 있잖아요. 오자하고 피자에 보면 복잡한 글자 있잖아요. 예, 이거 발음도 헷갈리는. 그래서 14개, 19개, 33개거든요. 그런데 고어는 어때요? 고어. 손경은 비읍, 반치음, 꼭지 달린 이응,
쌍 비읍도 있고 쌍순경음 비읍도 있고 쌍 히읗도 있고 우리나라 고어에는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아래 아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다 입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유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하고 일반 완성형 코드와 조합형 코드의 차이점은 모든 것을 다 2바이트로 표현하는 유니코드에 비해서 기존의 우리 코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말이나 한자 같은 경우 특수기호는 두 글자씩 먹고 2바이트, 그 다음에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씩 먹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중앙처리장치 CPU, 중앙연산처리장치라 그래요. 중앙연산처리장치 CPU를 중앙연산처리장치라고 하는데, 얘는 제어장치하고 연산장치를 포함한 주기억장치는 아닙니다. 주기억장치는 따로 꽂아요. 그런데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안에는 기억 기능은 있어요. 기억장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기억 기능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제어, 연산, 거기에 주기억이 아니라 레지스터가 기억 공간이에요. 이 책이 조금 틀리게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좀 있네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 CPU는 큰 뇌, 기억시키는 큰 뇌가 아니라 작은 뇌,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처리하고 어떤 명령을 전달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중앙처리장치 CPU 안에 있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특히 제어장치가 명령을 걸어요.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실제 그거를 연산장치가 알았어 하고 착착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레지스터예요. 우리 암산 해보셨죠? 암산.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곱하기 7, 8, 6, 7 그러면 1, 2, 3, 4, 5 곱하기 7, 8, 6 못하잖아요. 암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5 곱하기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3, 15 그럼 거기다 5 더하면 어떻게 돼? 15에다 5 더하면 20 우리 그때 좀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하는 게 레지스터예요. 이 레지스터가 활발한 사람들, 암산 잘하는 사람은 레지스터가 활발한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근데 타고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숫자를 딱 보면 대략 계산을 쫙 빨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예. 자, 처리할 명령이나 연산의 결과들을 그때 기억을 해야 돼요. 임시 기억 장소인데 가장 빠르죠. CPU 내에 있는 기억 공간이니까 주기억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플립플롭이나 렛지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대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정보 처리 자격증 같으면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컴안에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이거죠. 자,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동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 있을까요? 자동차. 첫째, 가격. 근데 돈 얘기를 표시는 잘 안 하죠. 그렇죠. 비싼 거야, 싼 거야. 그럼 성능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말고 뭐예요? 에어백이 몇 개 있느냐, 뭐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연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마력은 몇 마력이냐, 뭐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 탑승 인원은 몇 명이냐, 트렁크의 공간은 얼마큼 되느냐, 이런 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CPU가 얼마나 빨리 연산되느냐, 밉스, 초당 몇백만 번을 처리하느냐. 플롭스는 아주 복잡한 숫자예요. 복잡한 숫자. 소수점이 들어있는 복잡한 숫자를 우리는 부동소수점수라 그래. 부동소수. 이런 걸 1초 동안 얼마나 많이 계산하느냐. 5 더하기 3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숫자 이런 거를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전기적 신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클럭 스피드. 우리 강의실 거는 약 초당 한 30억 번 움직일 거예요. 전기적 신호가 3GHz라면 30억 번 정도 움직여요.
예. 우리가 쓰는 형광등은 1초에 60번 움직입니다. 까딱까딱까딱까딱 60번. 이게 느리면 어떻게 돼요? 꿈뻑꿈뻑꿈뻑 보이는 거예요. 더 빠르면 사람 눈으로 구별이 안 되고. 텔레비전도에 보면 영상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에도 클럭 스피드가 있어요. 60Hz, 120Hz, 240Hz 다 있어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대부분 60Hz에서 120Hz를 씁니다. 보통 70Hz나 75Hz를 쓰면 아주 잘 보이고요. 근데 고가의 텔레비전은 240Hz, 480Hz를 써요. 근데 저가의 텔레비전은 60Hz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잘 되다가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흐르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눈보다 사람의 눈이 껌뻑껌뻑 거리는 거를 감지를 하는데 그걸 감지가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흘러가 버려서 잔상이 남으니까 드라마도 재미없고 영화도 재미없고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 사실 때도 이 클럭 스피드 보고 사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사셨잖아. 모르셨잖아요. 그랬죠. 다 있어요. 텔레비전에도. USB 메모리를 몇 개 꽂을 수 있으며 뭐 그런 다 있어요. 우리 모니터는 해상도가 얼마고 텔레비전도 해상도가 얼마고 또 밝기는 몇 칸델라 뭐 300칸델라인지 500칸델라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시험에는 요런 정도만 나온다. CPU의 성능. 자, 성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면 클럭 주파수, 캐시 메모리. 64비트 거냐 32비트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PC들은 대부분 64비트 다 처리합니다. FSB가 800짜리가 있고 1024가 있고 달라요. 근데 캐시 메모리는요 비싸요. 캐시 메모리가 비싸서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큰 거를 CPU에다 꽂혀 있으면 성능이 좋은 거고 고가예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에 대한 어떤 부품을 사실 때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많이 봐요. 그럼 여기에 CPU를 한번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CPU. 이게 요즘 판매되는 CPU들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16메가. 이게 캐시 메모리예요. 이게 캐시 메모리. 8메가. 이건 8메가죠. 이게 클럭 스피드입니다. 3.6기가. 초당 36억 번. 64비트 처리하는 거고요. 얘는 스레드가 16개래요. 옥타코어는 8기통 엔진입니다. 8기통. 쿼드코어는 4기통이에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얘는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CPU고 얘는 인텔에서 만든 CPU고요. 얘는 코어가 8개고요. 64비트고요. 메모리가 캐시가 16메가고요. 요거는 8메가고요. 우리 강의실 거는 아마도 3메가 정도 될 거예요. 3메가. 여기는 16메가. AMD가 좀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아요. 얘는 6메가. 요즘 새로 나온 7세대 6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스레드, 코드 코어 4기통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비싼 거 한번 볼게요. 비싼 거. 가격이 비싼 거는 얼마나 비쌀까? 자, 얼마라고요? CPU 한 개당 336만 원이에요. 코어가 14개예요. 코어가 14개. 14기통이고요. 캐시 메모리가 35메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서버. 네이버 컴퓨터는 이런 CPU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제온 CPU라고도 부릅니다. 제온 CPU. 비싸요. 소비 전력이 160W예요. 160W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형광등이 무슨 뭐 60W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건 초절전에서 뭐 27W짜리 이런 거 있죠. 얘는 160W. 그러니까 얘 1시간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 전력이. 그럼 컴퓨터 안에 CPU만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하드 디스크도 들어있고 모니터도 있잖아요. 그럼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냐면 다 합치면 한 500W, 600W 돼요. 모니터까지 포함은. 그럼 그거를 하루 종일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이. 저희 집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7만원 이상 나와요. 가정집에서 7만원 전기요금 나오는 집은 진짜 저희 아파트 평균이 3만원, 27,000원, 3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7만원 넘어요. 모니터를 2개를 쓰지. 그런 컴퓨터를 사람마다 다 쓰거든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기 있는 것들은 소비 전력이
95와트, 65, 이건 65와트래요. 그냥 소비 전력이 낮죠?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이런 게 좋은 거죠. 성능 좋은 거 썼다가 전기요금 많이 나가면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약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고평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쁜 물건은 아니고 저렴한 물건이에요. 그럼 어떨 때 불편하냐? 저렴하니까 뭐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포토샵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려면 좀 버거울 때는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 승용차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덤프 트럭이에요. 성능이 너무 좋은데 비싸잖아요. 가격 차이가 벌써 20몇만 원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거 써갖고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건축 설계 캐드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CPU를 꽂으면 작동이 안 돼요. 버거워서 못 움직여. 이런 걸 써야지. 그런 사람들은 요거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고. 자, 거기 캐시 메모리도 나왔고, 클럭 주파수도 나왔고, 다 64비트라고 나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제어와 연산이 있다 그랬죠? CPU는 제어 기능이 있어요. 제어 기능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제어예요. 야, 더 해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5 더하기 3 빼기 2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는 야, 기억장치야, 너 기억 좀 해놔. 그러면 5, 3, 2 더하기 빼기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나오세요. 그럼 5하고 3이 나와. 자, 여기 중에 앞에 있는 거 나오세요. 즉 5 더하기 3이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뭐가 됐죠? 8 됐죠? 8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가 들어와야 되겠죠? 아까 여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긴 했으니까 빼기 나와야죠? 그럼 뭐가 됐죠? 6 됐죠. 6 나왔으니까 얘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얘 화면에 보여줄지 프린터로 찍어야 될지 엑셀에서 뭐 보여줄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시켰어요.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냐 물어봤더니 5와 3과 2 다 넣어놓고 더하기 빼기 다 넣어놓고 자, 5, 3 나와라. 더하기 나와라 그랬어요. 더하기가 뭐냐? 더하라 그랬더니 연산장치가 뭐라면 더하기가 뭔데? 더하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하기잖아. 그러면 명령 해독기한테 물어봐요. 야, 더하기가 뭐냐? 그러면 더하기 이렇게 하면 더해지는 거야. 오케이. 촥 더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뺄셈이 나왔잖아요. 야, 빼기는 또 뭐냐? 그럼 명령 해독기가 빼기라는 명령을 또 분석해줘요. 그럼 빼기 촥 해요. 그래서 답이 6이 나왔잖아요. 6이 나오면 경기 끝 하는 게 아니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억하는 걸 누가 기억한다고요? 레지스터가 기억하는 거예요. 레지스터가. 자, 보세요. 현재 5와 3 더하고 있었죠? 5와 3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이 덧셈인지 뺄셈인지를 알아야 더하든 뺄든 할 거 아닙니까? 명령 레지스터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령 레지스터가 뭐라 그래요? 야, 더하기 나왔다. 더하기가 뭐니? 그랬더니 해독기가 더하기는 이런 거야 하고 더해주죠. 자,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는 뺄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뺄셈이라는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어디에 기억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 가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우리 그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뭐더라? 1박 2일이나 이런 뭐 쇼프로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거를 다음에 할 미션을 수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이 있는 곳에 수행할 미션이 있는 데 찾아가야 꺼내볼 거 아닙니까? 그 명령어를 찾아서 다음 기억된 내용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근데 본래 명칭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얘도 레지스터예요. 명령어 레지스터, 디코더 레지스터, 엔코더 다 레지스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제어 장치에도 레지스터가 들어있고 연산 장치에도 레지스터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세 가지. 나머지는 뭐 넘어갑니다. 자, 제어 장치에서 명령 실행 순서가 있어요. 이걸 머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머신 사이클. 기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냐 물어보면 호출을 해야죠. 야, 5 와. 3 와. 더하기 와. 그러니까 더하기가 뭐냐?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알았으면 5와 3을 어떻게 하죠? 더해서 8 나와야 되죠. 8. 실행했잖아요. 5와 3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8을 기억을 해야 다음에 2를 빼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요 순서. 컴퓨터는 항상 호출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그걸 실행하고 저장하고 그럼 다음에 그 저장된 내용을 다시 호출해서 뭔지 해독하고 다시 실행하고 저장하고 항상 이 머신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연산장치 한번 볼게요. 연산장치는 실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연산 기능이에요. 그런데 뭐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이동연산들이 있다 그러는데 다 벗어나서 첫째, 애더는 덧셈하는 겁니다. 근데 뺄셈을 못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보수기라는 걸 통해서 보수기 얘를 통해서 더하면 뺄셈이 돼요. 보수기라는 걸 통해서 덧셈을 해주면 가산을 해주면 뺄셈이 되는 겁니다. 이때 컴플리멘트라는 C 혹시 우리 집합에서 A의 여집합 들어보셨죠? A의 여집합은 A의 위에다 C 쓰죠. C. 그 C가 컴플리멘트예요. A가 아닌 나머지 영역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 그러면 3의 반대 영역. 10준수에서는 3의 영역이 6이 될 수 있고 7이 될 수 있어요. 10준수니까 7 그러면 2 그럼 9가 되잖아요. 합이. 또는 3 하면 합이 7하고 3이 만나면 10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수라 그래요. 그 보수 관계를 통해서 더해주면은 걔가 뺄셈이 되는 거예요. 자, 누산기는 뭐냐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라 그래요. 얘 본래 명칭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인데 ACC라고도 얘기하고 AC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누산기라고 쓰고 그 옆에다가 어큐뮬레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문제는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더하기 3 그러면 5 더하기 3 그러면 8 그 8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누산기예요. 그럼 그 8에다가 2를 가져와서 빼야 되니까 또 6 됐잖아요. 그거를 기억해줘야지. 기억하고 있다가 주기억장치한테 전송을 해줘야 돼. 야, 최종 결과는 6이야 라고 전송하면 끝. 주기억장치가 아직 답을 못 받았어. 그럼 계속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는 뭐냐면 연산의 생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아까 5 더하기 3 빼기 2라고 했으니까 5, 3, 2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니까 데이터고. 명령 레지스터는 아까 제어 장치에 있었다 그랬죠? 현재 실행하는 명령이 더하기인지 빼기 그 기억하는 게 명령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는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근데 얘는 연산 장치 소속이고 명령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 소속이고. 시험 문제는 요 위에 3개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이 3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3가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주기억장치는 CPU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기억하고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요 전원을 켜면 제일 먼저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시스템, 즉 하드웨어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이 점검하는 작업을 우리는 포스트라 그래요.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발생하면 조치를 처리합니다. 근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CPU 고장이 났다거나 메모리가 고장이 났다거나 메모리가 잘못 꽂혀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제 삑삑삑삑 소리를 내요. 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을 잘못된 부분을 사용자가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그 후에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에 로드한다. 로드라는 거 불러오는 거예요. 입력에 출력에 불러오기가 입력에 출력에 저장은 입력에 출력에 그럴 것 같은 문제 안 냈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면 얘가 입력에 출력해요. 이게 입력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조기억장치에 보관하는 거죠. 어디에 있던 애를? 주기억장치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게 주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를 보조기억장치로 보내는 거죠. 그럼 입력에 출력해요. 출력이죠. 누가 주인공인데? 주기억장치가 주인공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1,000만 원을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입력에 출력해요. 출력이잖아. 통장이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 없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예. 자, 저장이라는 명령은 보조기억장치로 보내는 걸 저장이라고 하고 불러오는 거는 보조기억장치를 가져오는 건데 어디에 가져오고 어디에서 나가냐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면 입력이고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보조기억장치로 보내는 거를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말은. 그러면 CPU에서 CPU 아까 레지스터에서 최종적으로 주기억장치로 전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입력에 출력해요. 그 출력이죠. CPU가 우선이잖아요. 또 주기억장치보다는. 그러니까 CPU가 가장 우선이 큰 거고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기억장치에는 운영체제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포토샵을 실행해서 그럼 포토샵이 현재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되는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내가 포토샵에 있는 데이터, USB 메모리나 하드에 있는 거를 불러오게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읽어올 거 아니에요. 삽입 명령 걸어서. 그러면 그 사진은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는데 내 주기억장치로 들어와서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억장치에.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커야 좋겠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하드디스크만 큰 거 사요. 주기억장치는 코딱지만한 걸 쓰고. 보통 교육장에서는 4GB를 써요. 주기억장치를. 근데 가정에서는 6GB 이상. 8기가를 써야 돼. 8기가. 6기가는 안 나오니까 4기가, 2기가 쓰면 불편하고 4기가, 아니면 통으로 8기가.
그래서 8기가 이상을 쓰면 아주 좋아요. 그럼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돌아가요. 아주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다 돌아갑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 다 8기가 쓰고요. 그래픽 하는 사람 8기가 쓰고요. 유난히 좀 특별한 사람들은 16기가, 32기가를 쓰겠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근데 주기억 장치는 이 CPU보다는 느리지만 그거 빼놓고는 제일 빨라요. 좋아요. 잘 빠르고 좋은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 그런데 주기억 장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소실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죽으면 내용이 없잖아요. 주기억 장치 고장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치매 이것도 주기억 장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CPU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윈도우도 들어있는 거예요. 운영체제.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돌아가야 되고 윈도우가 돌아가야 되고 그 기반에서 포토샵을 실행하면 포토샵도 실행되는 거고, 근데 포토샵 실행해놓고 일러스트레이터 실행해놓고 뭐 파워포인트 실행해놓고 엑셀 실행해놓고 다 실행해놓고 나서 타자 연습하고 있어. 그 컴퓨터가 느려지죠. 안 쓰는 건 빨리 종료시켜야지. 그래 주기억 장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한컴 타자 연습을 불러올 때 장문 연습하거나 그러면 장문이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컴 타자 연습은 용량이 작으니까 잘 돌아가지만 용량 큰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한 장이 1기가야. 사진 한 장 1기가짜리 많아요. 제가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보니까는요 1억 5천만 화소 1억 5천만 화소 그러니까 1000만 화소 사진은 많잖아요. 그 1000만 화소를 가로로 10개 붙이면 1억 화소가 돼요. 그런 거를 여러 개 붙여놓으면 뭐 10억 화소도 되고 그래요.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니까는 용량이 뭐 사진 한 장이 1기가 1.5기가 막 이래요. 그래서 집에서는 되니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실 와서 불러오는데 강의실은 주기억 장치 용량이 작잖아요. 컴퓨터가 멈춰. 그래서 왜 멈출까 했더니 주기억 장치 문제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기억 장치는 롬이라는 거하고 램이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눠요. 롬, 램. 롬은 read only memory. CD-롬 할 때 롬. read only memory. 오직 읽기만 가능한 거. 비휘발성은 무슨 말이에요? 비휘발성?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 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램. 주기억 장치 중에 램. 그 램은 휘발성이에요. 전원을 끄면 지워져요. 우리 핸드폰은 어떨까요? 핸드폰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배터리 갈아 끼려고 뺐다 끼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야 될까? 롬으로 만들어야든지. 램은 아니죠. 램은 아니에요. 램으로 만들었다 난리 나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CT폰? 옛날 공중전화기 옆에서 쓰는 CT폰. 그 초기에는 램으로 만들어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롬에 들어 있었고 사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램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게 거치대로 충전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빼서. 그 배터리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화번호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정석껏 입력을 했어요. 근데 배터리가 떨렁떨렁 충전 기능이 없는 거야. 일반 건전지 교체하는 거야. 일반 건전지. 그래서 그 건전지를 하나 빼고 하나 꽂으면 돼. 하나 빼고 하나 꽂고 하나 빼고 하나 꽂고 이렇게 교대를 해야 되는데 툭툭 털어갖고 두 개를 다 뺐어요. 다시 꽂았어. 그랬더니 전화번호 내용 입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불편해 죽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충전식이 나왔어요. 꽂는 거. 그러다가 건전지를 다 뺐는데도 내용이 안 지워져. 그러니까 램이 아니라 뭐로 들어있어요? 롬도 아니겠죠.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간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자, 롬은 입출력 시스템. 아까 롬바이오스라는 말이 있었네. 롬바이오스. 이 컴퓨터 내부적인 걸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롬 안에 들어있어요. 그 롬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스가 뭐냐면 전원이 켜지기 전에, 저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컴퓨터를 관리하는 운영체제예요. 바이오스가. 그게 롬에 들어있어 롬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롬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용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변경되면 저장을 해놔야죠. 하드 하나를 쓰다가 하나를 교체하면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변경된 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롬도 처음에 마스크 롬은 뭐냐면 못 고쳐요. 기본은 여기에 들어있어. 기본은 여기에 들어있어. 쉽게 말하면 그 영창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이런 거. 디지털 피아노 그 건반 누를 때마다 악기 소리가 막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마스크롬에 들어있는 거야. 이걸 내가 못 고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동안 따로따로 입력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재생을 하면 알아서 건반이 눌려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마스크롬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넣어놔야 돼. 다른 곳에. P롬은 뭐냐면 한 번만 기록하는 거. 한 번만. 공CD 같이. 근데 한 번만 기억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입력하다가 잘못되면 버리고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버리고 새로 사서 꽂기가 불편하니까 지우고 쓰자. 지우고. 그래서 지우고 쓰는 게 이제 이레이저블, 지울 수 있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EP롬하고 EEP롬이에요.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는 거고요. 그럼 컴퓨터 내부에서 자외선 발생기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 안에다가, 핸드폰 안에다가 EP롬을 집어넣으면 요 핸드폰 안에 자외선 발생기가 들어가야 그 자외선을 발생을 시켜서 내용을 지우든 할 거 아닙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자외선 하지 말고 그냥 전기로 지워라. 그게 EEP롬입니다. EEP롬. EEP롬이 주기억 장치 롬에 들어있는 요소인데, 얘가 발전을 했어요.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잘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 디카 메모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EEP롬에서 발전했다. 획기적인 뭐 혁명과도 같은 거죠. 혁명과도 같은 거. 램은 휘발성이에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전원을 켜놓고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꺼야 되니까 초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력이에요. 입력이 아니라. 예. 자, 사용 중인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내가 저장을 하고 닫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닫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준다. 자, 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적 램과 정적 램이 있는데, 동적 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 반도체, 다 반도체인데 D램이라는 걸 많이 써요. 우리는 그게 플립플롭으로 만들었던, 콘덴서로 만들었던 신경 쓰지 마시고, 전력 소모가 적어요. 전력이 적어. 전기요금 적게 나간다고. 그게 장점이고, 나머지는 여기 있다. 직접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 가격도 저가야.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느리다라는 거 하나요. 느리다. 뭐에 비해서? SRAM에 비해서. SRAM은 전력 소비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크고 가격도 비싼데 오로지 빠르다라는 거 하나, 이유 하나예요. 요 SRAM이 어떤 용도로 쓰냐면 캐시 메모리 용도로 써요. 상관없어요. 발로 차세요. 캐시 메모리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캐시 메모리. 근데 캐시 메모리가 여기 요거예요. 요거. 우리 컴퓨터에다 지금 제가 메모장에다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정전이 되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전이 되면 지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워지지 않을까? 라고 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 있을까? 막 물장구를 치면서 떠 있는 거잖아요. 동적 램이 그래요. 얘는요,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내용이. 그럼 그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물장구를 쳐야만이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게 문제라. 그 일정 시간이 얼마나 빠른 시간이냐 이거지.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휙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이 내용을 또 기억을 해야 돼. 사람은 좀 낫죠? 보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지만 주기억 장치는 뭐예요? 보고 있어도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지워지니까 보고 또 보고 해서 지워지지 않게끔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SRAM은 한 번 보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D램이 아닌 SRAM으로 주기억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되게 빠르겠죠. 당연히 슈퍼컴퓨터는 다 SRAM 써요. D램 안 쓰고요. 슈퍼컴퓨터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PC를 D램이 아닌 SRAM으로 만들면 노트북은 사라질 거고요. 김치냉장고 많아질 것 같아요. 본체가 작게 만들면 와인 냉장고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못 사죠. 컴퓨터 한 대 한 1000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나 컴퓨터 한 대 사줘 이런 말 못 하죠. 예. 그래서 D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이 D램도요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서 여기 아까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는데 속도가 달라요. 얘는 2133이고 얘는 2400이고 속도가 이건 용량이지만 얘는 속도가 얘 1.2V 밖에 안 써요. 얘 전기요금이 덜 나갑니다. 근데 속도가 2133 2100 여기는 2400 2100 2400 요즘 거는 그나마 속도 빨라요. 여기 있는 건 얼마나 느릴래나 몰라. 얘 3200 이 3200의 속도가 되게 빠르죠. 비싸. 얘는 16만원인데 비해서 얘는 더블이잖아. 더블. 왜? 조금 더 빨라서 그런 거예요. 얘는 3000 속도. CPU보다 빠른데? CPU가 3기가인데 얘는 3.2기가잖아. 3200메가니까 CPU보다 빨리 움직여. 그럼 이런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아놓고 작업하면 그냥 슉슉슉슉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막 슉슉 이른다 그러잖아. 그렇게 빨리 갈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요즘 최신 컴퓨터에 꽂는 거고, 옛날 컴퓨터를 제가 쓰는 컴퓨터는 2세대 메모리를 쓰는데 느려요. 저런 거 보면 부러워. 자, 접근 속도가 빠르지만 뭐에 비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용량도 적어요. 그런데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쓰자 이거지. 최소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아까 8기가 이상 뭐 이렇게 쓰면 어떤다? 촥촥촥촥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 강의실 306호 강의실은요 그래픽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메모리 8기가예요. 이 강의실에는 그래픽 수업 못합니다. 느려 터져가지고. 다른 건 빠른데 엑셀은 빠른데 저기나 여기나 엑셀은 똑같아요. 속도가. 근데 그래픽은 저쪽 강의실이 훨씬 최적화된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래픽 수업을 많이 한다. 자, 기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들어보셨죠?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 또는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아까 캐시 메모리 자꾸 얘기했었잖아요.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모든 명령은 CPU가 주기억 장치에 내려요. 그럼 주기억 장치는 일을 다 하고 나면 일 다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서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CPU가 주기억 장치보다 빨라요.
아까 비싼 메모리는 CPU보다 메모리가 빠른 것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CPU가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뭐 4, 5배, 옛날 같으면 10배, 20배씩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CPU가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전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쓰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얘기해 주는 거야. 받아쓰기 할 단어를 너무 빠르게 얘기해. 그럼 학생이 못 받아 적잖아요.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천천히 불러준단 말이야. 천천히 불러준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지금 빨리 받아쓰기 끝나고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받아쓰기를 천천히 불러주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전달하기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 누가 들어왔냐면 캐시를 두는 거야. 캐시를 두는 거야. CPU는 캐시한테 전달해. 야, 캐시야, 받아쓰기 할 거 있으니까 내가 좀 불러줘. 그러면 CPU는 캐시한테 받아쓰기를 전달해요. 근데 캐시는 무진장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전달할 거 싹 받았어요. 그럼 이제 CPU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받아쓰기 다 끝냈잖아요. 학생은 안 했지만 캐시한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CPU는 자기 일 하러 갈 거고 이때 캐시가 주기억 장치에 맞춰서 천천히 불러주면 됐잖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시속 100km 가는 차가 있고 하나는 경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용 스피드 차, 이 차하고 경운기하고 같이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럼 경운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경주용 차량은 휙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주용 차량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야. 경운기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지. 경운기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경운기 보고 빨리 와라 못 오잖아.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경운기한테 가야지 뭐. 다시 가야지. 다시 가서 전달할 거 하고 휙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빠른 차는 답답한 거라. 그래서 그 사이에 배달부를 하나 두자 이거야. 경주용 차량만큼 빠른 배달부를 하나 둬서 야 빨리 와봐. 그럼 얘가 샥 갈 거고 전달할 거 있으면 또 이 배달부가 경운기한테 전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캐시의 역할이에요. 근데 캐시가 비싸다 그랬어요? 캐시가 비싸다 그랬어요. 그래서 캐시 용량이 비싼 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비싼 대로 써야지 뭐.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요.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내가 메모리가 4기가예요. 메모리가 4기가인데 용량 큰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5기가를. 불러올 수 있어요? 내 몸이 요만한데 입이 요만한데 쌈을 쌌더니 쌈이 이만큼 큰 거야. 입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 입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우리 집이 10평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살림살이를 들어왔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장롱도 너무 커. 우리 방에 못 들어가.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가능하게 해주자. 가능하게 해주자. 보조기억 장치 용량 크잖아요. 보조기억 장치는 뭐 500기가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10기가를 불러가지고 너 주기억 장치처럼 빌려 쓰자. 그럼 뭐 500기가에서 10기가 빌려주는 건 뭐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알았어. 너 주기억 장치처럼 써.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14기가가 된 거예요. 기존 4기가에다가 10기가 빌려 썼으니까. 그러면 5기가 불러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본래 주기억 장치가 14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리지만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쓰는 게 가상 메모리인데 가상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를 쓰는 거지만 소속은 주기억 장치 소속이에요. 그 전원을 끄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껐다 키면 지워져요. 버퍼 메모리는 뭐냐면 빠르고 느린 걸 해결하기 위한 임시 공간을 다 버퍼라 그래요. 버퍼. 저수지처럼 뭐 보관해두는 공간이에요. 아까 캐시 메모리도 버퍼예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를 전달하려면 주기억 장치 빠르고 보조기억 장치가 느리잖아요.
그럼 보조기억장치는 어떨까 또? 깝깝할 거 아닙니까?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느리니까. 잠깐 보세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장치인데 얘는 메모리 64기가라고 되어 있어요. 1테라 하드인데 1000기가짜리인데 그 중에 64메가가 버퍼로 쓰는 거예요. 버퍼를 따로 만들었어. 128메가. 두 배 크네. 버퍼가 128메가예요. 얘는 주기억장치만큼 빠른 보조기억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를 거쳐 저장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휙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천천히 넣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쓰는, 이거를 또 캐시라고 불러요. 원래 주기억장치하고 CPU 사이가 캐시인데 보조기억장치도 보통 캐시라고 부르는 말을 씁니다. 캐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버퍼 용량이 얼마큼 하는데 256짜리도 있네. 256짜리. 자, 캐시를 256짜리 쓰면은 10테라 하드야. 10테라 하드. 하드가 10테라도 있나봐요. 와, 헬륨 충전돼 있대. 뭔 얘기예요? 하드디스크는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전축판 위에 뚜껑이 붙어 있는 건데 안에 진공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헬륨 가스를 넣어놨나봐요. 헬륨 가스. 그러면 진공 상태보다 회전되는 게 훨씬 부드러운가 봐요. 회전체거든요. 회전체. 안에 1분에 7200바퀴 도는 회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터가. 근데 비싸다. 그렇죠? 10테라. 근데 얘는 48만원, 얘는 57만원. 왜 차이가 나지? 모델이 다른 건가? 아, 프로. 얘는 안 프로고 얘는 프로네. 얘는 거기다가 뭐 더 붙었나 보다. 8테라. 야, 이런 거 이러면 영화 많이 저장할 수 있겠네요. 10테라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버퍼예요, 버퍼. 연관 메모리는 뭐냐면 본래는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 주소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소. 우리 여기 중부여성발전소에서 택배 보내려면 주소가 있어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주소로 보내는 것보다 여기 중부센터니까 중부센터로 보내세요 그러면 갈 거 아니야. 또 알아듣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제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거로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거기 공개도 안 했지만 그냥 이정민 훈장이라고 기억하기도 하지만 아, 뚱땡이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거든. 우리 사람 기억할 때 그렇게 하거든. 쟤 어느 학과 누군데 맞아 쟤 이뻐. 그렇게 기억한단 말이야. 이름은 몰라도. 그러니까 내용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 이거지. 내용으로. 아, 쟤는 배 나온 사람, 아, 쟤는 대머리,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기억 안 하고 본래는 다 주소로 기억하는 건데 내용으로 기억할 수 있다. 그게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라고 부른다 라는 거.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요,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하나씩 배울 겁니다.